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니신 것과 장애인 혐오주의자가 아니신 거가 다행스럽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이스들마다 정책마다 접근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건데 지금 근데 어쨌든 유호정 의원과 배복주 전 대표를 다 같이 아우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릇에서 정책의 어떤 조율 같은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복주 의원 그러니까 부대표 건을 좀 더 여쭤보면은 저는 아침마다 이 전장년 분들하고 지하철을 같이 타고 다니는 입장인데 전장년이 뭐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전장년 거는 그럼 정치권에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장년 거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배복주 전 부대표는 혹시 뭐 출당까지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속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있나요? 뭐 사과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비례대표 불출마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배복주 전 부대표 건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보시면은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면서 본인들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계속 주장을 해오고 말 그대로 지하철을 탈 권리를 위해서 그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장현이라는 단체를 만나서 저는 주요 정당 대표로는 최초로 JTBC에서 제가 2시간에 걸쳐가지고 전장현 대표와 토론을 했고 각 영상이 100만 조회수가 넘는 그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각 정당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비례대표 한 자리 정도 던져주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어느 정당 대표가 장애인 단체 대표와 만나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의견의 통일을 이뤄내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전장현이 그런 과격한 시위 방식을 채택한 것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늘 만나주면서 한번 웃고 사진 찍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연락 끊고 이런 걸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현이 시민 안전과 시민의 통행 자체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시위를 풀면은 제가 방송 토론으로 전장현과 토론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실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석의 방법이 더 문명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웃고 무릎 꿇고 들어준 척 하면서 정책의 어느 것 하나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정치권이 옳은 것인지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은 이준석이 전장현이 불법 시위를 중단하라고 한 그것을 단순히 장애인 혐오다라고 몰았던 그 투박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장현이 투쟁해야 되는 방식, 만약에 국회를 점거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다른 이해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4호선을 매일 타는 140만 명의 시민들이 전장현에 문제 있어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당연히 여당 대표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장현과 언제 만난다 하더라도 비슷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혁신당의 대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수서역에서 비성인사를 진행할 때 박경석 대표께서 전장현 대표 오셔서 저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즉석에서 간담회를 제안해서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정책 관련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박경석 대표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준석이가 있을 때가 훨씬 편했죠? 제가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안 했습니다. 전장현의 정책 주장이 언론에 부각이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합치점을 찾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속에 광역버스와 시외버스까지도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저희 공약이 들어가게 된 것은 소통의 결과이고 저희의 고민의 결과인 것인데 이것을 갈등 구조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더 더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혐오 낙인 찍기와 갈라치기 낙인 찍기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문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통일에 대한 관점이 조금만 다르면은 종국이냐고 낙인 찍고 그 반대로 또 꼴통이라 낙인 찍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태훈 부장 질문하기 전에 지금 이제 여기 플로어에 많은 선배님들 계시고 한데 혹시 질문하실 거 계시면 나중에 우리 사무국장께 전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혐오와 갈라치기, 낙인 찍기 이 부분에 아주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데 아마 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런 질문들이 아마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김태훈 부장 질문하시죠. 예, 저는 좀 관심이 가는 여론조사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개혁신당이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6%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또 지난 4일 금요일 같으면 또 4%가 나왔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좀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좀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개혁신당은 지지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3당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은 과거 정주영 국민당 시도,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시도,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 시도, 이 정도가 아마 유의미한 3당의 의석이 만들어진 그런 시도들일 것입니다. 다들 어느 정도의 지역 기반성이 있었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성을 넘어서 대중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가 없는 개혁신당이 과연 도약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궁금증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기반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세대적 기반일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다루겠다고 하는 주제가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누가 더 나쁘냐의 논제를 벗어나서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지고 내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저희의 시도의 골자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신당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논쟁적이지만은 미래에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룰 수 있었는데 합당 선언 이후에 일주일간 이런 자동이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로서 국민들께 그리고 또 저희 지지층께 심심한 사과와 함께 의견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책과 그리고 캠페인에 있어서 좀 더 속도감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미임전멸하는 그런 의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또 오늘 나온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힘 지지율은 39.1%, 민주당은 40.2%입니다. 지금 물론 제3지대로서의 한계가 있긴 한데 거대 양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래가지고 3자 구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좀 카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래에 대한 저희 지향점들이 지지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지금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책 현안에 대해 가지고 이미 많은 국민적 관심이 발생했는데도 그들의 대안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했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 양당은 그들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 교통본부장을 지내셨던 윤준병 의원님 같이 용기가 있는 분들은 개혁신당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래서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교통복지 재구조화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거 저희가 제안한 것이 1조 2천억 정도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재구조화도 저희가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연금개혁 같은 것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된다 봅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 나와서 뭐 종편 방송에서 나와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무슨 대단한 사회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교통복지 재구조화 1조 2천억짜리에 대해서도 표 떨어질 거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느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 시위대가 프랑스를 뒤덮어도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보십시오.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교육개혁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용두상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개혁이 어떻게 사교육 때려잡기입니까? 어떻게 인간 강사 때려잡기가 교육개혁일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교육개혁 아니겠습니까? 더 과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관점 자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얼마나 지금 정치판에 열거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올려놓은 아젠다들인지 저는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개혁신당이 표가 많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질문 도중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언급은 우리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식 먼저 좀 질문해 주시죠. 이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인간 때려잡기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연장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악의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악당 경쟁을 하고 그런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연장선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선거 때도 상대 선거지휘관으로 만나서 제가 합을 겨뤄본 적이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더불어서 본인의 취약한 당내 세력을 확보하는 것 그 이상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지만은 저희 개혁신당도 이제 야당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제1야당이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부분을 찾고 정책적으로 또 협력하면 협력해야 되는데 제1야당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지향점에 대해 가지고 눈을 씻고 봐도 저희가 동의할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움은 싸움답지 못하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정책은 정책답게 신선하지 못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1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발언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선이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대선 때도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을 나가셨던 시절에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747 공약 기억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한 문장으로 풀어보라면은 여당의 어느 누가 풀어낼 수 있겠으며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을 풀어내라 그러면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을 치른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무정책 상태를 무아젠다 상태를 빨리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거기에 약간 부차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쁘냐에 대한 논쟁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단호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셋 다 나쁩니다. 이 무의미한 논쟁을 이어나갈 필요 없고 각자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법원과 검찰에서 아니면 공수처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이게 정쟁의 사안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의 삶은 뒤천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선 제1검이라면 이 관훈클럽 자리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지만 조선 제1검이라면은 그것은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 답변을 정치적으로 들은 뒤에는 더 이상 묻는 것도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의미한 저기 논쟁은 더 이상 그만하고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 명품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범죄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리로 만약에 저희가 여러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누군가 몰카로 찍으면서 뇌물을 주면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과 고위검찰 공무원을 지냈다는 것을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본인들이 가졌던 관점, 그리고 수사의 엄정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미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다뤄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적용된 법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더 엄격해진 잣대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분들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에 휘말렸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닿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누구도 탄핵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들께서 비슷한 문제에 연루됐을 때 사과와 유감 표명을 기대했지 어느 누구도 그것이 탄핵에 이르거나 형사적 책임에 이르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이뤘던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투명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그 법리를 새롭게 적용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적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결론을 그런 새로운 법리에 이르렀다면은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여사나 아니면은 장모님이 겪고 계신 곤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검사 시절에 세우셨던 엄정한 논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뉴 노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표님께서 총선에서 원내교섭 단체를 만드는데 성공하시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올랐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존재합니다. 양평고속도로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선리에 비춰봤을 때 여당은 최소한 국정조사에는 응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공범들이 상당히 처벌받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건별로 이렇게 저희가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조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부분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명쾌하게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특검에 주라는 그런 포괄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우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측근들과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설립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사심없이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주십시오.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주실 경우에 저는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특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확산되기보다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은 감사원장의 추천권을
대통령께서 야권에 넘겨주시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께 결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총선 얘기, 그다음에 다른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정화조 의원 질문해 주시죠. 예, 개혁신당 이번에 30석이 목표죠? 이상. 예, 받아 있습니다. 이거 과학적 전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사실 선거에서는 어떤 과학적 전망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지역 기반이 있었던 정당들이나 아니면 또 대선 주자의 큰 어떤 지지율로 시달렸던 3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지율 양태나 아니면 지역구 선거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적 예측을 하자면은 구성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에서 한 몇 석 정도를 얻고 비례에서 몇 석 정도를 얻을까요? 30석을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역구 의석을 추가로 얻는다 하더라도 저희의 의석수라고 하는 것은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례 득표율에서 약 25% 정도의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목표치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8년 전 이 총선이랑 잠깐 비교가 되는데 국민의당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26.7% 비례대표 정당 대표율이 26.7%였죠. 그렇게 해서 13석을 얻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병리평이니까 이 지금처럼 위성정당이 여야가 이제 만든 게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안 만들고요. 오히려 역으로 손해를 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는 역으로 손해볼 것을 뭐 엑셀을 돌려보면 그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 그런 어떤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야가 뭐 꼼수라고 비판받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앞에 이제 그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그 강조를 하시고 또 그 방편으로 나온 게 노인 뭐 지하철 고갈부 임승차라든지 여성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개혁신당을 지금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 거대 여야 정당의 어떤 그런 독과점, 권력 독과점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개혁신당이 그리고 있는 권력 구조라든지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백한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치개혁안은 다 통합해서 저희가 한번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의해본 결과 대부분 제3당의 어쨌든 지향점 중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상당히 이견이 적은 상황입니다. 대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대선에 대한 결선투표제도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당면에 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저희는 결선투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군구의 장까지 저희가 결선투표제 할 수 없지만은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결선투표제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개헌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제3당을 하겠다는 한정 이상 다당제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좋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당장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논의했을 텐데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다당제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다당제의 강화 방안을 저희가 동의하되 세부안은 조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총선 전에는 제시하는 거죠? 일단 당연히 선거는 제시할 것이고요. 빨리 발표하려고 오늘 미임 정리를 했던 겁니다. 지금 여야 공천 간단하게 뭐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진단하시기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당의 대표를 실제로 지내고 소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금의 일방주의에 따른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있었을 때
반대 의견을 냈었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박정훈 대령을 저렇게 잡아가두려고 할 때 반대 의견을 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선수에 관계없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의 신뢰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제3지대의 약진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경선 위주의 공천 방식을 가져가서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로 시기를 돌려보면은 제가 당대표로 있을 시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재형 의원의 주도로 그런 경선이나 아니면 경쟁성을 강화한 공천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혁신위를 뒷방으로 보내고 저를 대표해서 자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개혁신당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미 그런 공천에서의 여당에서의 일방성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제도상의 개선은 되겠지만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이 지난 뒤에도 만약 지금 상태에서 당선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줄 아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집권 후반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는 평가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일방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제3당이 이제 이상쫓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 배제되신 분들의 연락을 저희가 받아서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면은 저희는 솔직히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알곡만 털어낼 수 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의문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알곡을 다 털어내고 아마 축정이를 데리고 선거하는 그런 희한한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현역 의원 20명 넘긴다. 네. 그래서 원내교부터 적성한다. 뭐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면 지금 이 대표님의 평가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뭐 이게 꼼수든 무슨 이율 배반적이든 간에 결국 자금이 생각보다 덜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명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사실 대구 지역의 어제 공천 결과 발표된 거 보면은 5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5개의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경선도 단수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자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윤석열 통의 독주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지 못했던 분들, 제가 비만고양이라고 한번 싸잡아서 비판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개혁신당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의원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3파전이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감히 뭐 개인의 삶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정말 쭉정이라서 털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상 저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신 분들은 개혁신당에서 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정이는 안 받나요? 뭐 쭉정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개혁신당이 무소속에 지금 한 10분가량의 의원님들이 지금 계신데 그분들과 또 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또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다 합류하신다면은 교섭단체 금방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당내 구성원들이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부장은 지역구 출마 주장하시고 아마 별 의견이 없죠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서로 간의 오해가 컸던 것이 지역구 출마를 할 사람과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거나 불출마하는 사람이 가진 입장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오해가 불거졌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측에서 답변하는 거로는 한다면 지역구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도 다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견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출마가 답이냐. 네. 어차피 전국 단위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뭐 이준석 대표가 비례대표 10번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의 선거를 뛰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지지율 분포가 20%뭐 이렇게 지금 가게 되면 10번이 당선되는 지역이 올 텐데요. 실제로 지역 그 비례대표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20%에 근접해진다는 것은 방금 전에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한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리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선언적으로 저희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저희 출마자들이 정말 정당 지지율 20%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10%, 15% 더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그러면은 저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누구라도 10번이 아니라 15번, 16번에 배치돼서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3당이 교섭단체를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런 지역구 출마를 결의하자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다른 의도는 없다. 그래서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전략적인 옵션을 열려있지만 현재 지지율 표상으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지금 뭐 수도권과 영남지역을 포함해서 한 대여섯 곳을 지켜보고 있다. 예. 라고 이제 말씀해 오셨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좀 진전된 말씀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이게 선거라는 걸 저도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단순한 여론조사 표를 가지고 선거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서 유권자의 인구 조성도 보게 되고, 저희가 어떤 개혁 아젠다를 이야기했을 때 반응성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발표했던 공약 중에 대중교통 무임승차 관련된 공약들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방에서 높은 편이고요. 바우처 제도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면서 개혁의 수요가 높은 곳에서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지금 그